살아가면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건 내 안에 허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벗어버리고 솔직한 나를 찾는 것이 막힌 인생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삶에서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할 때, 누군가 힘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면 참 든든한 일일 겁니다. 물론 막연한 조언이 아닌 통쾌한 인생 처방이어야겠죠. 엄격한 훈계 대신 따스하고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책 한 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괴짜 신부로 불리는 홍창진 신부의 유쾌한 인생 탐구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중시하며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 것을 주창해온 홍창진 신부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매일 겪는 고민들에 대해 명쾌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며 좀 모자라고 부족한 구석이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지요. 때론 뜨끔하고 때론 따뜻한 그의 인생 처방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어떤 조언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홍창진 신부님은 유명 아침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용서라는 강연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 외에도 다수의 방송 출연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한데요. 괴짜 신부로 불리며 개그맨 못지않은 입담으로 TV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 등에도 출연한 홍 신부님의 인생 조언은 쿨하고 명쾌하며 따뜻합니다. 2005년 배우 손현주 씨와 함께 창단한 장애 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요. 그럼 이 책의 본문 중 2편의 글과 3편의 상담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타임스탬프와 더불어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었으니 이 책에 더 많은 글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한 당신에게. 신부님, 회사에 사표 냈어요. 당분간 쉬면서 생각 좀 하려고요. 일간 찾아뵐게요. 얼마 전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젊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서인지 평소 이런 문자를 자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직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내린 결론입니다. 먹고 살 대비책을 세워두지도 않고 일단 사표부터 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지만 다행히 일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이전보다 행복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침체기에 든 이래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었고 자연히 개인의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해치우느라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권고사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말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고시 등 다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의전, 약전, 법전 준비생들입니다. 전공을 바꿔 대학 과정을 더 밟아 전문직을 갖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평생 직장을 갖겠다는 그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제 눈에는 미래를 향한 멋진 도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희망을 말하지만 눈빛이나 행동에는 괴로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괴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양질의 자리는 점점 희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져가는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진 재주를 다 모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될 리 없습니다. 무서운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가뜩이나 복잡한 마음을 더 짓누릅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더라도 10년 뒤 내 삶이 어떠하리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된 마당에 미래가 불안하다는 건 인생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결정짓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 하고 학벌이 뒷받침되면 더 좋을 거고 인내심이나 도전의식 등 품성도 갖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고시 준비를 5년째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뒤로 두문불출하며 소식조차 전하지 않던 친구인데 한두 해도 아니고 5년이나 혼자 씨름하다 보니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취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미 큰 회사에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야 하니 암울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회사가 자기를 받아놔 줄까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잠을 자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찾은 겁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히말라야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지요.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던 친구에게 얼떨결에 따라 나선 보름간의 고산 등정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된 여행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산이 준 감동도 있었겠지만 함께한 일행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바로 보게 된 것이지요. 한눈 한 번 안 팔고 열심히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스스로 고립돼 남의 말은 무시하고 세상에 대해 원망과 분노만 키워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엔 일행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산 오르기에만 바빴던 그 친구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행 중 그 누구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농담 하나도 마음을 열고 경청했지요. 이윽고 마지막 날 모닥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일행 중 한 분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고시 때려치우고 우리 회사 와라. 내가 밥 먹여줄게. 그분에게도 놀랐지만 그분 말을 들은 이 친구의 반응에 더 놀랐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게요?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만 할 만큼 요지부동이던 의지가 그렇게 한순간에 꺾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그가 내게 한 말입니다.
그 친구를 고용한 분은 양말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 지금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열심히 일해 흘린 땀이 가장 큰 재능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제는 미국의 대형마트에 납품까지 할 만큼 자수성가한 분이지요. 그런데 여행 내내 그 친구에겐 그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사장이니 허세를 부릴 법도 한데 오히려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 일행을 챙기는 모습이 처음엔 의아했더랍니다. 하지만 식사 때 남들 한 수저 더 먹이고 일행들의 투정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주고 생전 처음 보는 자기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 제안이었기에 그 친구는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일보다 사람을 쫓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이지요. 그 친구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로 고시원을 나와 그 회사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공부만 하던 친구가 뭘 할까 싶어 걱정했는데 그 친구는 썩 일을 잘 해냈습니다. 사장님을 도와 외국의 새 시장을 개척하는 등 자기도 깨닫지 못한 재능을 꽃피우며 웃음을 되찾았지요. 지금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미래의 삶을 의논하러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그 친구의 꿈과 엇비슷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아니 꼭 꿈과 관련 없어도 위로를 주고 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서로 어울리게 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그저 산에 오르거나 자전거를 탈 때 놀러 오라고 하지요. 안타까운 건 젊을수록 그런 자리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학원에 가야 하고 스터디에도 가야 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한답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 시간에 잠이라도 한숨 더 자겠다는 마음도 보입니다. 좋은 인연 날아가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앉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하던 대로 이 직장 저 직장 기웃대며 고민하는 걸 지켜볼 밖에요. 지나고 보니 내가 주선한 세대간 통합 모임에 꾸준히 나왔던 친구들은 거의 자리를 잡아 열심히 잘 사는 반면 저 하던 대로 고립돼 살던 친구들은 같은 고민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은 시대이지만 이웃과 담을 쌓은 채 혼자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산행 모임도 나가고 종교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일상적인 인연들을 계속 키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혼자 노력해 성공했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노력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려면 좋은 토양과 햇볕이 필요합니다. 인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힘만 믿고 미래를 개척하려 드는 건 어찌 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인연이라는 절반의 기회를 그냥 내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도 좋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용서하지 마라. 고백소에서 신자들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고백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 고백해서는 안 되는 일, 더 나아가 자기 죄가 아닌 일인데도 죄인 줄 착각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백이면 백,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에게 명백히 상처를 받아 속으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용서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상대방이 용서가 되십니까? 미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를 용서 못하는 본인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약간 격앙된 어조로 폭풍 질문을 던지면 아니요 하고 본심이 나옵니다. 심지어 10년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상대방이 너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울먹이는 와중에 또 내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원수도 용서하라고 나와 있는데 용서를 못하니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용서를 못해서 그 벌로 화병이 생긴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벌을 받습니까? 용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화병까지 얻었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화병 유발자는 당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지 하느님이 아닙니다.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화병을 줬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먼저 본인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뭐든 하세요. 상대를 응징해야 풀리겠거든 그렇게 하세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상처는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끙끙 앓다니 무슨 짓입니까? 60대 초반의 한 부인은 결혼 생활 내내 바람만 피우던 남편이 사업 실패로 3년 전부터 방구석에 들어 앉았는데 그 뒤통수만 봐도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부모 병수발에 시동생 뒷바라지에 온갖 고생을 다하는 동안 남편은 밖으로 돌며 딴집 살림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내연녀가 집까지 찾아와 머리채를 붙잡고 헤어지라며 욕설을 퍼부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부터 시작해 자기를 무시한 남편에 대한 기억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 못하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중년 남성은 권리금 1억 원으로 건물을 임대해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좀 잘 되니 건물주가 권리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주가 미워서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그를 용서 못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럴 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법으로 응징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라면 평생 배운 욕을 다 써먹어도 되니 욕이라도 실컷 하라고 말입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이를 두고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용서는 본인 속이 다 풀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화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몹시 상처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화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지키고 보듬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성당이든 교회든 절이든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죄라고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엄청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상처를 돌보고 놀란 가슴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지 때린 자를 용서하십시오. 용서 안 하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스스로를 온전히 치료한 후에 할 수 있는 인격적 행위이지 화병 중환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화병을 치료하고 화를 푸는 게 먼저입니다. 중간 단계는 확 생략하고 남을 미워하는 건 죄이니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을 더 자초하는 길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지적하는 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맹목적으로 용서하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매일 욕하고 싸우면서 살라는 말이냐며 의아해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마음의 질서를 잡고 안정을 찾곤 합니다. 참고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남편이 건물주가 자기 속에 들어앉아 한시도 떠나질 않아 속이 시끄러웠는데 용서하지 말고 욕을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흔히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다는 건 뇌리에서 없애는 것인데 되지도 않는 용서를 하겠다고 계속 생각하게 되니 잊기는커녕 화병이 되고 맙니다. 사랑만 담기도 모자란 마음에 왜 쓰레기를 담고 화병을 키운단 말입니까?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 상처받은 나를 인정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자기와의 화해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솔직한 자기와의 여행입니다. 상처받은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잘 도닥여주고 예쁜 구석이 있는 나는 자랑스러워하며 조금 우쭐대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설사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만입니다. 행복여행의 가장 불행한 동반자는 내가 아닌 나입니다. 비겁함을 정의로움으로 착각한 나와는 하루빨리 헤어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홍신부의 유쾌한 인생 상담실. 가족이 날 아프게 해요. 삼남매 중 막내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해 저축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형제들은 제치고 저만 찾으십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서운한 감정이 들어 너무 힘듭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결혼이란 제도 하에 인위적으로 맺어진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놈의 핏줄이 뭔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이 혈연 관계에 지나칠 만큼 애착을 보입니다. 가족끼리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면 애착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늘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때로 아픈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남이라면 넘길 수 있는 문제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족에 대해 다시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돈을 빌려주고 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순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밤잠을 자지 못한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준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 서운해할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바라는 바가 생기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혈연이긴 하지만 요새 세상에서 혈연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혈연을 향한 집착을 희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할 만큼 다 했다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에 대해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혈연의 인연밖에 없으면서 그것을 무기 삼아 아프게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에게 아들을 양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결혼 전처럼 매일 아들을 찾으면서 아들 부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어머니는 혈연의 인연만 있을 뿐 진정한 가족이 갖추어야 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저 핏줄일 뿐이지요.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으면서 그저 지적만 해댄다면 이 역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동거, 입양 등 혈연 없이도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핏줄보다 더 진하게 서로를 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도 데려다 키우면 마음으로 서로 위하는 애틋한 사이가 됩니다. 피는 나누었지만 사랑 없는 부모 형제의 빈자는 너무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상처는 더 크고 아픕니다. 이럴 때에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혈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가족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직장 동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쌓여 이제 어느 정도 업무도 익숙해지고 보람도 느끼던 차에 한 살 많은 선배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욕을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선배라 함부로 따지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생존이 걸린 경쟁 상황 속에서 갈등을 피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갈등이 불거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남으로부터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헐뜯는다면 제일 먼저 그것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별뜻 없이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상처나 모욕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해할 여지가 더 큰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별것 아닌 문제를 상대가 과장되게 부풀려 떠들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쨌든 내게 비방받을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므로 좀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허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실수라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써붙여 놓고서라도 고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거짓으로 꾸며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정신병자의 헛소리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못하겠습니까? 됨됨이가 되지 않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봐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못을 가리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하게 상대하면서 마주치더라도 인사만 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멀어져 화낼 일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화내거나 고민할 일이 없으니 밤에 잠을 못 이룰 일도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직장 동료에게서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족처럼 잘 지내겠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직장은 일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상사가 되었든 부하 직원이 되었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저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람은 직장 밖에서 따로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지만 막상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어 휴직을 하고 집에만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눈물만 납니다. 제가 다시 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과의 사별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고 또 참아서도 안 됩니다. 이때는 참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이 되든 상관하지 말고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어야 합니다. 정해진 애도 기간은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가시는 날까지가 애도 기간입니다. 내가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사부 신부님을 보내고 나는 매일 울면서 보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지치지가 않아 자면서도 울고 걸으면서도 울고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사제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고 미사 집전도 집중할 수 없어 다른 신부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게 우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낸 시간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30여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에 흘러넘치던 슬픔이 빗물 마르듯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슬픔 대신 조금씩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느껴졌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분의 뜻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의 애도 기간에 흘린 눈물이 실은 마음의 치료제였던 겁니다. 간혹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슬픔을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 슬픔은 언제 어느 때고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인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1년간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기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컸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른도 울어야 할 때가 있다고, 울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꼬박 1년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도 아니면 우는 그의 곁을 가만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일을 좀 해야겠어요. 눈물이 더 안 나오네요. 지금 그는 아들을 잃기 전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의 애도 기간이 그에게 준 선물은 삶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유한한 존재인 만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별 후 애도 기간은 생전의 인연의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과의 사별은 특히 긴 애도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냥 우십시오. 다른 일을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변에 사별의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위로하려 들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주십시오. 어설픈 위로는 슬픈 일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서툰 위로 대신 울고 있는 그 곁에서 책 한 권 읽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